1944년 연합군은 네덜란드를 수복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인 마켓가든 작전을 펼쳤습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 낙하산 부대가 네덜란드에 투입되었고 독일의 핵심 산업지대인 루르 지역으로 가는 통로를 확보하여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연합군의 가장 큰 패배로 기록되었죠. 당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프랑스 각지를 해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 프랑스의 항구들은 독일군이 끈질기게 사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급 항구로는 노르망디가 전부였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를 넘어 베네룩스 지역까지 진격하면서 보급선이 길어지기 시작해 진격이 점차 정체되었습니다.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자 했던 연합군은 대규모 공세를 계획하게 됩니다. 마켓가든 작전은 영국의 버나드 몽고메리가 계획했습니다. 그는 연합군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해 공세를 펼치길 원했으나 미국의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전선을 넓혀서 독일을 전방위로 압박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논쟁 끝에 몽고메리의 전략을 일부 차용하여 집중적인 대규모 공수 부대의 효율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몽고메리는 베네룩스 방면으로 진입해 독일의 강력한 방어선인 지크프리트 선을 우회하여 독일군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는 1940년 독일이 프랑스를 순식간에 점령했던 나찔 작전과 유사한 방식이죠. 마켓가든 작전은 공수부대가 네덜란드에 도착해 도로와 다리를 확보하는 마켓 작전과 기갑 부대가 진격하는 가든 작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70%가 강과 운하로 이루어져 있어 기갑 부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 확보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나 연합군의 공격을 저지하려는 독일 방어군은 발터 모델 원수가 이끄는 지휘 아래 결집되어 있었습니다. 모델 원수는 작전 초기부터 연합군의 공수작전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의 결단은 이후 독일군이 주요 거점을 사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4년 9월 17일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의 목표는 총 3군데로 아르넘, 네이메엔, 에인트호번입니다. 1500대의 연합군 항공기와 400대의 글라이더가 네덜란드 상공에 도착했고 최초의 공수부대는 흩어지지 않고 낙하했습니다. 그러나 병력들이 뭉쳐서 낙하한 덕에 추축군은 연합군 병사들의 위치와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공수작전에서는 날씨와 대공포 사격 때문에 병력이 흩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 추축군이 넓은 지역에 퍼진 연합군 병력을 수색하느라 혼란에 빠진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가장 북쪽 아르넘에는 영국의 로이 업카트가 지휘하는 제1공수사단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카트의 부대는 목표 지점에서 무려 20km나 떨어진 서쪽에 착륙해 아르넘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거기다 독일군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진격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존 프로스트가 이끄는 제2대대 750명만이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국의 제임스 개빈이 지휘하는 미국 제82 공수사단이 네이메엔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이들은 목표 지점 중 하나인 마스강 다리와 남동쪽의 무방비 상태였던 프로스베이크 고원을 확보했고 독일의 반격이 예상되는 나이이스발트를 폭격하며 대기했습니다. 네이메엔 북쪽 방면의 다리를 점령하기 위해 일부 병력을 파견했으나 독일의 재신 무장친위대 기갑사단에 의해 저지되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추락한 글라이더에서 작전 계획서가 독일군 손에 넘어가는 불운도 겪었습니다. 에인트호번에서는 미국의 맥스웰 테일러 장군의 지휘 아래 제101 공수사단이 5개의 다리 중 3개를 점령했으나 독일군이 퇴각하며 파괴한 2개의 다리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두 다리는 같은 운하를 가로지르고 있었기에 병력이 운하를 건널 수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는 재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합군의 진격이 지연됩니다. 9월 18일 북쪽 방면 프로스트의 제2대대는 독일군을 저지하며 분투했으나 보급품이 바닥나며 고립되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려는 다른 부대도 독일군에 막혔으며 제1공수사단 지휘관 업카트는 무전기 고장으로 인해 독일군에 포위되어 네덜란드 민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영국군을 지원할 예정이던 제1폴란드 공수여단은 기상 악화로 인해 배치되지 못합니다. 네이메엔에서는 미국의 제82 공수사단이 소규모 독일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2차 공수병력이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필수적인 목표인 발강다리를 확보해야 했으나 독일군이 이미 강을 건너 방어 진지를 구축해 미국군의 공격 목표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손에 넣어 분석을 마쳤고 네이메엔에서의 승리가 마켓가든의 전반적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르넘과 에인트호번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나이메엔이 없다면 작전이 무의미하다고 본 것입니다. 에인트호번에는 영국의 제30 기갑사단이 도착하여 파괴된 2개의 다리를 대신하기 위해 임시 교량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넘에서 프로스트의 제2대대는 독일군의 강력한 포격을 받고 있었고, 나머지 대대는 서쪽 방면에서 공세를 통해 돌파를 시도했지만 독일군의 강한 저항에 밀려 오히려 상륙 지점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어카트 장군은 가까스로 제1공수사단에 합류했습니다. 그 사이 제30기갑사단은 임시 다리 건설을 마치고 네이메헨으로 향해 제82공수사단과 합류했으며 다리를 점령했습니다. 네이메헨을 부분적으로 확보하자 연합군은 숨통이 트이지만 그들은 아르넘에 구원해야 할 아군이 많이 남아있었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아르넘 방면의 프로스트 제2대대는 목숨을 걸고 다리를 지켰지만 결국 독일군의 공세에 전멸했고, 어카트 장군의 제1공수사단 병력 또한 큰 피해를 입어 1만 명 중 고작 3,500명만이 남아서 독일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폴란드 병력이 도착했지만 독일군의 포격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제1공수사단은 부족한 보급과 고립된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공격을 끊임없이 견뎌야 했고, 사실상 아르넘 점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제30기갑사단의 일부 병력이 드리엘로 진격해 포위된 제1공수사단을 구원했지만 이미 마켓가든 작전은 실패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30기갑사단은 아르넘 대교 1.5km 지점까지 힘겹게 도달했지만 독일군이 주요 거점에서 강력히 방어하고 있었고, 설령 아르넘 대교를 점령하더라도 병력과 보급 부족으로 추가 작전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합군 사령부는 작전을 포기하고 철수를 결정했고, 제1공수사단은 어둠을 틈타 라인강을 건너 안전지대로 퇴각했습니다. 1만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던 제1공수사단은 후퇴할 때 고작 1,700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마켓가든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작전을 제안한 몽고메리는 이를 90% 성공한 작전이라고 주장하며 작전을 승인한 아이젠하워와 참가했던 폴란드 공수부대를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 몽고메리의 평판은 크게 떨어집니다. 연합군은 독일군의 방어력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독일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낙하 초반에 연합군의 목표를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한 것도 주요 실패 요인이었죠. 독일의 발터 모델은 동부전선의 수호자로 불린 방어의 달인이었던 만큼 독일군은 아르넘 주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마켓가든 작전 초반에 연합군의 공수부대 낙하를 분석해 그들의 목표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했습니다. 독일군은 기동력을 살려 빠르게 대응하며 공수부대를 포위했고, 이로 인해 연합군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켓가든 작전은 과도한 낙관주의, 보급 및 지원 병력의 부족, 기갑 부대와의 협동 미흡, 독일군의 예상외의 강력한 방어와 반격이 결합되며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대 공수작전인 마켓가든 작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전은 독일의 방어와 전략적 지형 장악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 전쟁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마켓가든 작전은 독일군의 빠른 대응과 연합군의 협동 부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며 이후 연합군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